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였나요?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엔 제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에는 장애아가 무려 2명이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애아가 있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편견입니다. 오히려 멀쩡한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할 때가 더 불행했었죠. 저는 35살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골드미스라고 불렀었죠. 일이 좋아서 연애도 결혼도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5살 연하의 남편과 만났어요. 남편의 끈질긴 대시에 제가 넘어간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제 배경을 더 좋아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달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죠. 남편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는 소위 영업이 잘 안 되는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음은 착하셨지만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때문에 남편은 본봉이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일을 했던 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 그 명함 때문이었어요. 사무장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처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게으르고 일머리가 없는 전형적인 철밥통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 그 당시 저는 연봉이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연봉을 밝힌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제가 나이가 많다면서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밝히게 된 것이죠. 내가 웬만해서는 우리 아들 위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데 나이가 밑으로 5살 차이가 나야지 왜 위로 5살 차이가 나는 거냐고. 정말 속상해서 어제 밤새 잠도 못 자다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냐고. 안 그러냐 아들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우리 아들 체면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어. 아들아, 여자는 나이가 들면 애 낳기도 힘들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눈길 한 번을 안 주셨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아들하고만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사람을 이렇게도 무시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너무 나빴죠. 제가 나이 말고는 남편에게 조건이 처지진 않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더군요. 엄마 왜 그래? 아니 나이가 뭐 별건가? 그리고 5살 차이는 나이 차이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변호사 사무장이라서 엄마가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변리사는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봉이 3억대가 넘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제 연봉을 얘기하는 게 다 들리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1년에 3억을 번다고? 진짜냐? 아유, 우리 아들 장하다. 네가 진짜 해냈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셨습니다. 아유, 제가 교양 없이 여자 나이로 이 결혼을 반대할 뻔했네요. 미안해요. 우리가 그렇게 상식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잊어주세요. 아셨죠?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식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긋나긋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됐든 시어머니의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날 어쩔 수 없이 연봉을 처음부터 오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어요. 한가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가 온 남편은 제게 씻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달려들었죠. 반면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도 참고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서 임신이 되었죠. 얼떨떨하더군요.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여줬더니 남편이 뛸 듯이 기뻐서 환호성을 치더군요. 아마도 남편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던 것 같더군요. 다음날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뱃속에 작은 점이 아이라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제 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옷도 사두었고 침대까지 장만한 상태였죠.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10일 주차가 되었을 때 형식상 누구나 한 번씩 한다는 산전기형아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됐지만 친구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례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라면서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고 저희는 절망하게 되었죠.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일 확률이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어머머,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형아요? 장애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제 이마를 짚으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게 되어서 충격이 컸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셔서 남편분과 곰곰이 상의를 해보세요. 무슨 상의요? 아이를 지울까 말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이 검사 정확한 거예요? 저는 괜히 의사 선생님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지우라고 권유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없이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물론 의사 선생님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려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한참 동안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다 말했죠.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여서 그런 걸까 죄책감이 밀려들더군요.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정반대로 반응을 하더군요. 자기야, 왜 울어? 그건 자기 탓이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현명해져야 돼. 여기서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간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의 의도가 뭔지 파악이 안 되더군요.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죠. 말해 뭐해. 지금 그런 고민할 것도 없다는 뜻이야. 산부인과 의사도 지우라고 하지. 그래야 너도 우리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울 필요도 없어. 얼른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 예약해. 지금 이 아이를 지우라는 거야? 어머, 얘가 지금 그 얘기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 당신 미쳤어? 얘도 지금 소중한 생명이야.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1초 만에 지우란 얘기가 나와? 당신 이 아이의 아빠 맞아? 어쩜 그렇게 냉정해?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야. 나도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이 그 아이 신경 쓰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었어. 근데 기형아라잖아. 요즘 검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잖아. 행여나 그 검사 결과가 뒤바뀌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침착하자. 이 세상은 정상인들도 멀쩡하게 살기 힘들어. 근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 그 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도 그리고 주변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진다고. 그 애를 지금 지우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더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싫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애한테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키울 거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애를 위해서 맞춰주면서 살 거라고. 그리고 똑똑히 보여줄 거야. 장애 있는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자기는 완전 헛똑똑이구나.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우리 아들이니까 예뻐 보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쳐. 근데 우리 죽으면?
그리고 평생 품에 끼고 살 거야? 아니잖아. 걔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텐데 나가서 전응아 소리 들으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됐고 내일 당장 지워. 안 그럼 내가 강제로 데려갈 거니까.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될 정도로 흥분을 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처음이었어요. 순간 제 몸은 굳어버릴 정도로 무서웠죠. 저는 남편의 아이를 지우라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있었을까요? 조용했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바로 시어머니가 달려오신 것이죠.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흥분한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귀한 우리 손자가 뭐? 장애하라고? 절대 안 된다. 네가 몰라서 그래. 지금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겠지만 안 되는 거야. 몸 부러져서 나오는 것도 살까 말까 한 세상인데 뭐 다운증후군이라고? 아이고, 그 아이 낳으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후지겠냐, 응? 그러니까 포기하거라. 어머니, 후지다뇨.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뭐? 시애미가 이렇게 좋게 말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 너 연봉 많이 받는다 그거냐? 오냐 했더니 지금 시애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아이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데 왜 다들 포기하라고만 하세요? 네?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 안 하고 아이 낳을 거예요. 어머, 얘가 미쳤나? 너 그런 얼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와, 정말 큰일이다. 거봐라, 내 말이 다 맞지?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면 힘들 거라고 했냐 안 했냐? 됐고, 그 아이 낳는 순간 우리 집하고는 인연 끝인 줄 알아. 알았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결국 인연을 끊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혼하라고 나오는 태도를 보니 절망스러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 듣고 있어서 너무나 미안하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따라 나서지도 않았죠. 그날 밤 남편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히기만 했어요. 당신 어린애야? 결국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한다는 뜻인 거냐고. 잘하네. 지금 제일 황당한 건 바로 나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애를 낳겠다는 거니까. 시어머니 말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 말이라고 귀에 들어오겠어? 그러니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뭐.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오지 않는 한 계속 밖에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화가 나서 잡지 않았어요. 더 오기가 생기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동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아이는 지울 수가 없더군요. 장애하라는 이유로 아이를 지운다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는 냉랭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어찌됐든 이혼 위기까지 오게 된 건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으니까요. 니들 진짜 이렇게 살 거니? 멀쩡한 애를 낳아도 먹여 살리기 힘든 세상에 무슨 고집이야, 응? 네 고집 때문에 남편이 집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산다고. 아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가야, 우리가 도무지 네 고집을 못 꺾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온 건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낳게 해주신다는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지우라고 한 그날 이후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네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너도 마음이 약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네 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뭐 어쩌겠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근데 말이야, 아가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지난번과 많이 달랐습니다. 말투도 180도 달랐죠. 집안을 후지게 만들 거냐고 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서 오히려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시니 입이 바짝 타들어가더군요. 조건이요? 아이를 낳는데 무슨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잘 들어봐라. 그게 말이야. 우리 집이 30년도 넘는 아파트인 건 너도 알지? 집이 좁고 좁아서 발 디딜 틈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 참에 평수 넓은 곳으로 전세를 옮길까 해. 네가 2억만 해주면 내가 아들한테 설득을 해보마. 어떠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부여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2억을 주면 남편을 설득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왜 시댁 전세자금을 대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걸 조건이라고 내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고민이 들었어요. 수중에 2억 정도는 융통이 가능했고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야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설득을 해준다면 남편도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찝찝한 건 숨길 수가 없었어요. 돈과 아기를 거래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가족끼리 2억 원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죠. 그이 잘 설득해주세요. 저는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그래? 너 듣던 대로 돈이 많은가 보구나. 아니야. 혼잣말이야. 그럼 그런 줄 알고 당장 이사갈 집 찾아봐야겠다. 고맙다 며느라. 시어머니는 돈 받을 생각에 신이 났는지 한 걸음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이게 이렇게 쉬운 결정이었다니 뭔가 허무하더군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가로 건네는 2억 원이라는 게 좀 서글프긴 했지만 저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아에 대한 편견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보다 손자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집에 들어오는 걸 보니 웃기긴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 뾰로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엄청 놀라시더라. 그 큰 돈을 그냥 해주는 거 보고. 근데 이참에 당신 재산 내역 나도 알아야겠어. 안 그래? 우리 부부인데 내가 당신 재산 내역을 모른다는 게. 남편은 저한테 와서는 아이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묻더군요. 낳기로 결정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같이 상의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재산 내역 공개하라는 말이야? 우리 애한테 궁금한 건 없어? 그 돈만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하지도 않았겠다. 그치? 그렇게 비꼬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생활비를 안 내지만 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어. 그치? 근데 나한테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100만 원밖에? 그래, 너 돈 많이 번다 이거야? 아니, 다 좋아. 내가 왜 나이 많은 당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세상은 돈이 다 해결해주거든. 안 그래? 어찌됐든 이번에 엄마한테 2억 해줬으니까 나도 참는다 참아. 남편은 돈 때문에 참는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순간적으로 제 귀에 딱 걸리더군요. 뭐?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 귀가 잘못됐나 보다. 어찌됐든 잘 결정했어. 당신은 똑똑한 여자니까 장애아여도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믿어. 우리 잘해보자. 남편은 급하게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마치 저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했지만 말다툼을 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씁쓸하긴 했지만 현실적이기도 했으니까요. 솔직히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덮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른 시간부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 얘 좀 봐. 벌써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지? 어제 말한 2억 받으려고 왔지. 바로바로 안 하면 이런 건 둘 사이만 나빠질 수 있으니까. 자, 차용증도 내가 다 써왔다. 어머, 벌써요? 아,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네, 아침부터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 2억 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여나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을 바꿀까봐 그런 것 같더군요. 이렇게나 행동이 빠르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인터넷 뱅킹으로 시어머니한테 5천만 원씩 4번 보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이체도 안 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돈 얘기 뿐이었습니다. 너는 통장에 얼마쯤 있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변리사 며느리 있다고 말하면 다들 표정이 별로 안 바뀌는데 연봉이 3억이 넘는다고 말하면 입이 쩍 벌어진다니까. 아유, 우리 며느리가 시댁에 이렇게 큰 돈을 턱 내놓는 거 보더니 사람들이 우리 아들 결혼 잘 시켰다고 난리야. 암튼 너무 고맙다, 며느라. 2억 원을 받고 나서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장애가 있는 손자에 대한 생각은 지워진 듯 했죠.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이후 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어요.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죠. 신생아라 그런지 그때에는 다른 애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눈에는 너무나 예쁜 천사일 뿐이었죠. 어쩌면 의사 선생님의 말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동안의 검사가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을 정도로 제 눈에는 아이가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저와 반대로 굳어져만 가더군요. 아이를 보고도 웃긴커녕 뭔가 미심쩍은 듯한 눈길만 줬던 겁니다. 봐봐, 당신도 아이가 예쁘지? 얘가 어딜 봐서 장애가 있어 보여? 뭔가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또 검사 받아봐야겠어. 당신 눈에는 애가 다른 애랑 똑같이 보여? 아이, 봐봐. 전형적으로 장애를 가진 애들의 얼굴이잖아. 얘가 장애가 있어 보인다고? 내 눈에는 다른 신생아들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애 앞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좀 있으면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솔직히 아무리 봐도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미안하지만 기형아 검사보다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막말로 우리 집 쪽에서는 장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내 애가 장애가 있냐고. 남편은 자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유전자 검사? 지금 날 의심까지 하는 거야? 또. 내 말에 토단다. 솔직히 의심이 가지 안 가냐? 애가 어딜 봐서 날 닮았다는 거야. 막상 낳고 보니 이제 도로 물을 수도 없고. 다시 물은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경고하는데 아이 앞에서 절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 알았어? 엄마인 내가 참지 않을 거야. 에휴, 잘났어. 경고한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유전자 검사한다고 하니까 왜 발끈하는 거야?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쯧쯧쯧 혀를 차면서 들어오셨죠. 너희들 싸우는 소리가 저 밖에까지 들리겠다. 조심들 해라.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얘가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닮았다는 거냐? 나도 처음에 얼굴 보고 우리 아들 얼굴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을 정도라니까. 게다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 애 밑으로 어떻게 장애아가 태어나냐 말이야.
어떠니? 이참에 유전자 검사하는 건 네가 이렇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그럼 제가 다른 남자애를 낳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빠하고 얼굴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제가 또 예민하게 나오네. 어디 뭐 찔리는 게 있니? 왜 그렇게 발끈해? 그냥 네 머리카락 몇 개만 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옛날 같았어 봐. 장애인 낳으면 바로 소박당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인정해주는 집이 어딨니? 안 그러냐? 시어머니와 저는 말을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안 그랬으면 더 크게 싸웠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간호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 어두워지셨어요. 아유, 우리 우진이 오늘 보니까 아빠랑 똑 닮았구나. 아유, 예뻐라. 간호사님은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하트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맑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기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하고 어디가 닮았다는 거예요? 참 사람 보는 눈 정말 없네. 우리 아들이 이 애랑 닮았다고요? 허유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는 간호사의 말에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님이 그 순간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당황하시더군요. 아, 죄송해요. 아빠가 아닌가요? 저는 그냥 닮았길래 하는 말이었는데 제가 말실수를 했나 보네요. 아이, 진짜 재수가 없으라니까. 별말을 다 듣네. 저딴 저급한 얼굴하고 닮았다니. 남편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간호사님은 험악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셨죠. 뭐? 저급한? 지금 우리 아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당신 애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요? 아이 낳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으면서 아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달라지세요? 네? 정말 다들 너무하세요. 이렇게 아이가 예쁜데 그런 모진 말들이나 하고 어머니 진짜 천벌 받으세요. 저는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 예쁜 천사였고 실제로는 신생아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긴데 장애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죠. 벌써부터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욕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울어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제 귀에 팍 꽂히더군요. 야, 참아라 참아. 제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다 이 형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라 그래? 검사해보면 그냥 이혼이야. 그때까지만 참아. 시어머니는 제가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죠. 제가 빌려준 2억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검사해보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멀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아이를 낳은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은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어디냐고 전화를 걸면 귀찮다는 듯이 나오더군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당연히 남편의 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아무 소리 안 한 줄 알았더니 외박이라뇨.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보같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간다면 남편과 시댁의 마음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씻고 있을 때 울린 한 통의 문자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안방 침대에서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죠. 근데 소파 테이블 위에 남편의 핸드폰이 놓여 있더군요. 남편은 밤늦은 시간에 들어온 뒤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소리를 보고 남편의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그리곤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심각한 문자를 보게 되었죠. 자기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 자그마치 5년이라고.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혼도 했잖아. 자기 아들도 아니라면서 언제까지 장애인 키우면서 살 거냐고. 나 당신 닮은 멀쩡한 애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해서 나한테 와. 그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5년씩이나. 게다가 우리 아이를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일 테니까요.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하고 그 여자와 나눈 다른 문자들도 다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서 블랙박스의 메모리도 빼놓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저 한심하고 더럽게 느껴졌죠.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았고, 특히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아빠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곤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좀 참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왔던 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기로 말입니다. 저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 친구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친구들한테 창피하기만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저는 독해지고 싶었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에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낼 각오로 소송을 걸었죠. 물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남편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실에서 벌어오는 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기에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승소율이 떨어진다는 반증이었으니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이혼 소송은 착착 진행되었고 저는 남편을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양육비도 매달 100만 원은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판결받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서 속상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속이 다 시원했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빌려준 2억 원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시댁은 돈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더군요. 그거야 뭐 제 알 바 아니니까. 저는 이후 이혼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 수입을 더 늘려야 했기에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러길 8년, 아이는 이제 훌쩍 커서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특수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비가 어마어마해서 상류층의 장애 아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저는 그만한 능력이 되었고 아이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기에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왜냐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상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기 때문이니까요. 사실 저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제가 제 발로 나간 거죠. 우리 아이가 무슨 집값을 하락시킨다고 그런 모진 말을 하는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에 익숙해져 갔고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단독주택에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저는 저희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아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았기에 너무나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저희는 너무나 신기하기만 했죠. 안녕하세요. 저 태영이 아빠입니다.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혼자서 애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엄마예요. 태영이랑 단짝인데 아셨어요? 그리고 저도 싱글맘입니다. 먼저 밝혀주시니까 저도 편하게 말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싱글맘이시구나.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갔나 봐요. 저는 3년 전에 전처하고 헤어졌어요. 바람을 피워서 도망가더라고요. 처음엔 태영이 생각해서 바짓가랑이 잡았는데 집을 나가고 보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슬퍼할 정신도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우리 태영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동안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늘 원망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는 아이가 내 옆에 있어서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제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저는 너무 공감이 됐죠. 특히 아빠를 전혀 찾지 않았던 우리 아이를 떠올리니 더 그랬습니다. 처지가 비슷하다 싶었는데 어쩜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도 같을까요?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좀 소름 돋았어요. 그쵸? 그러게요. 이래서 운명은 따로 있나 봅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잘 지냈기에 저희는 방해받지 않고 진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죠.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비슷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검사를 5년 동안 하다가 이혼한 뒤 변호사로 전향했어요. 애 키우려면 시간도 자유로워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 완전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전문성을 살려나가려고요. 웃기죠? 어머, 저는 변리사예요. 어쩜 일도 이렇게 비슷할까요? 배우자 바람 때문에 이혼한 것까지는 워낙 그런 커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네요. 그도 제가 변리사라고 했을 때 많이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빛은 더 달콤해지고 있었죠. 마치 10년, 20년 지기 친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고 얼마 안가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태영이와 정우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데이트까지 하게 되니 너무 좋더군요. 그제서야 하늘이 고통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 고생 많이 했다고 아영 씨를 보내줬나 봐요. 우리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저 한동안 교회 원망하면서 안 나갔었는데 이제는 다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부디 이 행복이 오래오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저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던 것이죠. 물론 결혼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2명의 장애아를 키워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저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공감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너무나 든든하기만 했고 그를 믿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사실 인간에 대한 희망? 그런 걸 버리고 살았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했던 그 모진 말들이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싫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류애가 다시 피어오를 것 같네요. 당신 덕분에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재혼인지라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이미 우리 집으로 들어온 상태였죠. 그때 제 나이가 이미 46살이었고 남편은 45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평화롭게 결혼을 준비해 나가다 저희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둔 날 저를 찾아온 그 망할 놈들 때문이었죠. 여긴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무슨 염치로? 아, 그 전세금 2억 원 주려고 온 거야? 여보, 왜 그래? 나 우리 정우 보고 싶어서 왔지. 밤마다 눈에 아른거려서 말이야. 당신 재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그래서 정우를 내가 다시 데려가서 키울까 하고. 요즘 나 염탐하고 다녀? 그리고 애가 무슨 물건이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가 보내줄 줄 알아? 그리고 이미 5년이나 지났어. 정우는 이제 아빠 얼굴도 모른다고. 이제 됐지? 그러니까 가. 사정 다 알아. 그 남자 아들도 장애가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둘을 키우겠다는 거야? 그 남자 정우한테까지 사랑을 줄 수 있어? 분명 결혼하면 차별할 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내가 키운다고 찾아온 거야. 내가 정우 아빠니까. 저기요. 당신 정우를 정우라고 부른 것보다 전응하라고 부른 적이 더 많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타나서 애를 키우겠다고? 그거야 그때 얘기지. 지금은 아니라고. 당신이 양육비 200만 원 보내면 아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거야. 뭐? 결국 돈 달라고 찾아온 거였어? 하, 지금까지 양육비도 보냈다 안 보냈다 하신 분이 무슨 염치로?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니? 됐으니까 꺼져. 저는 전 남편이 마당 안으로 들어올까봐 대문 밖에 세워두고 말을 했습니다. 꺼지라고 하는 제 말에 남편은 기분이 나쁜 듯 순간 표정을 일그러뜨리더군요. 역시 사람 본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 있던 정우와 태영이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정우는 저를 다급하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을 보고도 아빠인 줄 모르더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가슴이 아프다고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남편을 패죽이고 싶을 만큼 경악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죠. 으아, 과간이다. 이 집에 다운 증후군이 둘이네. 하긴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더니. 전 남편은 나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분명 아까까진 아이를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고 한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잠깐 헷갈릴 뻔했네. 그래도 당신이 사람이 돼서 찾아왔나 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사람 되긴 글렀네. 글렀어. 저는 남편을 대문 밖으로 내쫓고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도 쳤어요. 그런데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비하하며 취급하는 아빠는 이제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전 남편과 대문 밖에서 한참 실랑이를 하는 걸 재혼할 남편이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그리곤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묻더군요.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아니, 여기까지 찾아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둬?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자, 그 남자한테 받아야 할 거 아직 남았다고 했지? 여기 적어봐. 내가 이래봬도 이혼 전문 변호사야. 승소율도 아주 높고. 그냥 불쌍해서 밀어주고 있었는데 나도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주면 고맙지. 위자료는 그때 일시불로 못 주겠다고 해서 여러 번 할부로 받긴 했고, 제일 큰 건 시어머니한테 받아야 할 전세자금 2억이고 이건 준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저는 그동안 이혼 소송하면서 모아놓았던 서류들을 가져와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다정한 남편에서 변호사 모드로 바꿔서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자기가 다 해결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온 남편은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서 전 남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집 명의로 된 재산 내역들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더니 그 내용을 듣고 전 남편은 기가 막히다면서 그 길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놈이 찾아왔어? 어머머, 당신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없지? 없지. 거기가 변호사 사무실인데 설마 그런 짓을 할 만큼 멍청하겠어? 근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내가 당신 남편인 줄 몰랐었나 봐. 명함을 건네면서 내가 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태영이 정우 아빠입니다 하고 딱 말했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정말? 그래서 뭐래? 갑자기 무릎 꿇고 사정을 봐달래. 돈이 없다나 뭐라나. 자기 지금 변호사 사무실 잘리고 그때 바람 피운 여자한테도 사기당해서 집도 절도 없는데 뭐 그 전세금마저 뺏기면 잘 데가 없다면서.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도의가 막 생겨날라던 찰나 그놈이 뭐라는 줄 알아?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장애인 키우느라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냐고. 당신 아들도 당신 닮아서 그런 거냐고 그러잖아. 와, 그때 완전 눈이 돌더라고. 나도 정말 웬만해서는 사람들 있는 데서 화 안 내는데 내가 그랬지. 우리 천사 같은 정우가 당신을 하나도 안 닮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당신은 사지 정신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우리 아이들보다 더 썩어서 병들었다고. 그 말 듣더니 막 발광하면서 자기가 어디 장애가 있냐면서 막 뭐라고 덤비길래 귀찮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무장님한테 넘겼어. 그랬구나. 당신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 사람이 나쁘고 이상한 거니까. 알았지? 남편에게서 전 남편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강인하게 전 남편을 대처했더군요. 그리곤 바로 2억 전세금 반환하라고 소송장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이자까지 더했고 접근 금지 명령도 추가했죠. 전 남편은 저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지금 사채빚이 얼마나 있는 줄 아냐면서 정우를 생각해서라도 친아빠인 자기를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죠. 요즘 남편은 다른 사건들 다 제쳐두고 제 사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괜히 짠해서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 일이 다 해결되면 우리 가족이 함께 한 달간 여행을 다녀오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만의 행복한 추억을 쌓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가족인데 전 남편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 전 남편분 말씀 중에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요. 사연자님과 지금의 남편분은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고 두 아이 사랑으로 잘 키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